고인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제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최진우라고 합니다. 그분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 나한테만 남편이 아니었단 말이지. 모든 재산은 최진우에게 상속한다. 45년 결혼 생활의 진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김춘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또 여러분의 댓글로 할머니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세요. 앞으로도 인생의 깊은 감동과 교훈이 담긴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테니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김춘자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새벽 5시 반 김춘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4세의 몸이지만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이 떠져 있어요. 옆자리는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남편 이만호는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게 벌써 집을 떠났어요. 또 혼자구나. 춘자는 작은 한숨과 함께 일어납니다. 요즘 들어서는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춘자도 모르겠어요. 한약방으로 내려가니 익숙한 약재 냄새가 코끝을 스쳐요. 춘자 한약방이라고 새겨진 오래된 나무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어요. 남편이 큰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약방은 온전히 춘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약탕기를 정성스럽게 닦으면서 춘자는 생각에 잠겨요. 4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지만 요즘엔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어요.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이 가게가 이제는 춘자 혼자만의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춘자 씨, 벌써 문 열었네요? 맞은편 슈퍼마켓 박순이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네요. 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서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춘자에게는 하루의 유일한 위로예요. 오전 8시 단골 김할머니가 찾아옵니다. 춘자야, 어제 지어준 약 먹으니까 무릎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아. 춘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요. 이런 순간이 가장 보람 있어요.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어도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아요. 예전에는 가끔이라도 함께 먹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어졌어요. 춘자는 혼자 간단하게 식사를 하며 씁쓸함을 삼켜요. 그래도 남편 덕에 먹고 살 걱정은 없었지. 춘자가 속으로 중얼거려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워졌어요. 새 옷도 사고 싶을 때 사고 자식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보내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들어요. 남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왜 이렇게 바빠졌는지 알고 싶지만 물어보기가 어려워요. 부부인데도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오후에 약재를 다리면서도 자꾸 남편 생각이 나요.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집에 있을 때도 신문만 보거나 서재에만 있고 춘자가 말을 걸어도 성의 없는 대답만 돌아와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돌아옵니다. 오늘도 늦었네요. 춘자가 말하지만 좀 바빠서라고만 답해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펼쳐들어요. 저녁상을 차려놓고 함께 앉지만 대화는 거의 없어요. 요즘 사업은 어때요? 춘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그냥 그래. 복잡한 얘기야라고만 답해요.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워서 춘자는 조용히 식사를 계속합니다. 자식들 얘기를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영수가 전화해서 안부 물어보던데요. 그래, 잘 지내고 있겠지. 단답형 대답뿐이에요. 미국에 있는 딸 미숙이 얘기를 해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어느 날 밤 춘자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우리 사이가 좀 멀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자 남편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어요.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니야?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춘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어요. 별일 아니라니. 자신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남편에게는 그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일 뿐인가 봐요. 밤이 되면 남편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거나 전화 통화를 해요. 가끔 들리는 대화 내용이 사업 얘기인 것 같지만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어요. 춘자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각자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결혼한 지 45년이 넘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전엔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살았는데 지금은 진짜 남남처럼 느껴져요. 가끔 남편의 서류 가방이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여성용 향수 같은 냄새인데 춘자는 향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혹시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의심하기엔 남편을 너무 오래 믿고 살아왔어요.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춘자는 자신을 다독여요. 남편이 바람을 피울 리는 없어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알았어. 내일 시간 되면 연락할게.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춘자에게는 들려준 적 없는 그런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누구 전화였어요? 춘자가 물어보니까 회사 일이야. 신경 쓰지 말라고 대답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회사 일치고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거든요. 잠자리에 누우면 남편은 이미 깊게 잠들어 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지만 왠지 멀게만 느껴져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춘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겉보기엔 평온한 일상이지만 뭔가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있어요. 남편과의 삶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래도 불안함은 계속 커져만 가요. 이 평온한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춘자는 모르고 있었어요. 곧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1997년 가을, 경제 위기의 그림자가 온 나라를 덮고 있던 그때였어요. 춘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한약방에서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춘자가 받으니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이만호 씨 부인이신가요? 저는 삼성병원 응급실입니다. 순간 춘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분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저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시니까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기를 든 춘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쓰러졌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일단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춘자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급하게 한약방 문을 닫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인이신가요? 안타깝게도 이미 심정지 상태로 오셔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춘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죄송합니다. 심장마비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오늘 오후 2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별다른 말도 없이 나간 남편이
이렇게 차갑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춘자는 영안실에서 남편의 시신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왜 이렇게 갑자기?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부산에 있던 아들 영수가 급하게 올라왔고 미국에 있던 딸 미숙이도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자식들이 걱정했지만 춘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들을 맞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사업 관계자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모두들 좋은 사람을 잃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어요. 하지만 춘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도 남편이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과 지냈는지 모르는 자신이 서글플 뿐이었어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말이에요. 발인 전날 밤, 춘자는 빈소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피곤해서 잠시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고, 춘자는 혼자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할 말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때 장례식장 직원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유족분이신가요? 네, 부인입니다. 죄송한데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고인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데. 직원이 검은 가방 하나를 들고 왔어요. 생각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이게 뭔가요? 춘자가 물어보니까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맡겨두셨던 건데 장례식 때 가족분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았어요.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거라니.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춘자의 눈이 커졌어요. 안에는 작은 유골함이 들어있었고 그 위에는 최경숙이라는 이름이 적힌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춘자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뭐지? 춘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남편의 장례 준비물 안에 다른 여자의 유골함이 들어있는 걸까요? 그것도 남편이 직접 준비해 둔 거라니. 유골함을 자세히 보니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먼지도 쌓여 있고 색깔도 바랬어요. 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걸 왜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춘자는 가방을 뒤져봤어요. 다른 건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그런데 가방 밑바닥에 봉투 하나가 더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춘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거든요. 그 여자는 춘자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그리고 사진 뒤에는 경숙이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경숙이? 유골함의 최경숙이랑 같은 사람인가? 춘자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은 춘자에게 보여준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사진의 날짜였어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꽤 오랜 기간에 걸쳐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춘자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춘자는 빈소에 앉아서 유골함을 바라봤어요.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남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왜 남편은 이 여자의 유골함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빈소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춘자는 급하게 유골함과 사진을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아직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었어요. 어머님, 밤새 여기 계셨어요? 아들 영수가 들어왔어요. 응, 아버지랑 마지막 밤 보내고 싶어서. 춘자는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마음속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어머님도 좀 쉬시죠. 내일 발인인데 몸부터 챙기세요. 영수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춘자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최경숙이라는 이름과 그 유골함 생각뿐이었어요. 새벽이 되자 장례식장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발인 준비를 위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춘자의 마음속에는 큰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이 진짜 남편이었을까요? 발인 당일 아침, 춘자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어요. 밤새 최경숙이라는 이름과 유골함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장례식장은 벌써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딸 미숙이 죽을 가져왔지만 춘자는 도저히 넘길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어젯밤에 본 사진들과 유골함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이 숨긴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발인 시간이 다가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남편의 사업 동료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들 남편을 기리며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하지만 춘자는 이 모든 것이 허상처럼 느껴졌어요. 이만호 형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갑작스럽게 가시다니 안타깝습니다. 조문객들의 인사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춘자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거든요. 오전 10시쯤 발인 준비가 한창일 때였어요. 갑자기 장례식장 입구에 낯선 중년 여성이 나타났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그 여성은 조심스럽게 빈소로 다가왔어요. 춘자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니 고개를 숙여 절을 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떨리고 있었어요. 춘자는 그 여성을 유심히 봤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젯밤에 본 사진 속 젊은 여자와 닮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실례지만 고인과는 어떤 관계셨나요? 친척 중 한 명이 물어봤어요. 그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사업상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춘자는 그 여성을 계속 지켜봤어요. 남편의 영정을 보는 눈빛이 단순히 사업 관계였다고 하기에는 너무 애절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을 보내는 것 같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그때 그 여성 옆에 젊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그 여성과 함께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너무 오래 서 계시지 마세요. 젊은 남자가 여성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춘자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럼 저 여성에게 아들이 있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그 젊은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춘자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잠시 후 춘자는 깨달았어요. 그 젊은 남자가 자신의 남편과 닮아 있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눈매가 정말 비슷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감히 확신하기는 어려웠어요. 조문이 끝나고 그 여성이 나가려고 할 때 춘자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잠깐만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돌아봤어요. 저는 최경숙입니다. 그 순간 춘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바로 어젯밤에 유골함에서 본 그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유골함의 주인이라면 이미 세상을 떠났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걸까요? 최경숙 씨라고 하셨나요?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맞습니다. 경숙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춘자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경숙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부인께서는 저를 모르시겠지만 그분은 제게도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그 말에 춘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소중한 분이라니 대체 무슨 뜻인가요?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누구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있었어요. 춘자도 당황스러웠지만 더 자세히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죄송하지만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춘자가 물어봤어요. 경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숨을 쉬었어요. 사실은 그분은 제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경숙의 말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기도 했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춘자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라고 하셨나요? 네, 저희는 20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경숙의 대답에 주변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때 경숙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최진우라고 합니다. 그분이 아들입니다. 그 말에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아들이라고? 그럼 이만호한테 다른 자식이 있다는 거야? 춘자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있었다니. 45년을 함께 살면서 전혀 몰랐던 일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친척 중 한 명이 소리를 질렀어요. 증거라도 있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경숙은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호적 등본이고 이건 진우 출생신고서입니다. 아버지란에 이만호 씨 이름이 적혀 있어요. 서류를 본 친척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춘자는 그 서류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럼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뜻인가요?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춘자가 중얼거리자 경숙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하지만 저도 그분을 보내드려야 해서. 장례식장은 이제 고인을 기리는 공간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춘자의 평온했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장례식장 한켠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경숙이 가져온 서류들을 둘러보며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봤어요. 정말로 남편 이만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출생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심지어 결혼신고서까지 모든 게 진짜였어요. 이 결혼신고서는 언제 한 거예요?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경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975년입니다. 춘자와 남편이 결혼한 지 3년 후였어요. 춘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남편이 자신과 결혼한 후에도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뜻이었어요. 40년 넘게 이중 생활을 해온 거였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 남편이 기혼자인 줄 알고 있었나요? 친척 이모가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경숙은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미 진우를 임신한 상태였어서. 그 말에 춘자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니. 그것도 아이까지 낳게 하고서 말이에요. 진우가 입을 열었어요. 저도 아버지가 다른 가정이 있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일주일에 며칠씩 저희와 지내셨거든요. 그 말에 친척들이 더욱 분노했어요. 그럼 이만호가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네. 40년 넘게 이중 생활을 했다고? 장례식장이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었어요.
조문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모여들었어요. 춘자는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자주 집에 안 들어온 이유가? 네, 저희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경숙의 대답에 춘자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때 경숙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이것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과 경숙, 그리고 어린 진우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어요. 사진들을 보니 남편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춘자에게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진우를 안고 있는 모습, 경숙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까지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건가요? 춘자가 물어보니 경숙이 대답했어요. 진우가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요. 아버지가 저희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기록해 둔 거예요. 춘자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더욱 괴로워했어요. 남편이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이었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친척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완전히 우리를 기만한 거잖아. 40년 넘게 속였다고? 그럼 재산도 어떻게 되는 거야?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장례식장 한쪽에서 또 다른 봉투가 발견되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가져온 건데 남편이 미리 맡겨뒀다고 했어요. 이것도 유가족분들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보험증서, 땅 문서, 통장 사본들까지.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편지 한 통이었어요. 편지는 남편이 직접 쓴 것 같았어요. 친필로 적혀 있었거든요. 춘자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봤어요. 춘자에게 그리고 경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편지는 남편의 고백으로 시작되었어요. 나는 평생 두 여자를 사랑하며 살았다. 춘자와 경숙, 두 사람 모두 내게는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내 욕심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다.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인정한 거였어요. 정말로 이중생활을 했다는 걸 말이에요. 나는 춘자와 결혼했지만 경숙을 포기할 수 없었다. 진우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그들을 떠날 수 없었다. 편지에는 남편의 변명들이 적혀 있었어요.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두 가정을 오가며 지냈다. 두 사람 모두 내게 소중했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 친척들이 편지 내용을 듣고 더욱 분노했어요. 이게 변명이야? 핑계야? 40년 넘게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재산에 관해서는 별도의 유언장을 남겨둔다. 춘자에게는 한약방과 집을, 경숙과 진우에게는 나머지 재산을 남긴다. 두 가정 모두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다. 그 말에 춘자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남편이 재산까지 나누어 놓았다니. 자신은 평생 남편의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절반의 아내에 불과했던 거였어요. 경숙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 모든 걸 알게 됐거든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친척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 춘자가 40년 넘게 속은 거라고. 장례식장은 더 이상 고인을 기리는 공간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분노를 표출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춘자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 사람, 나한테만 남편이 아니었단 말이지. 45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발인 당일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남편의 편지와 서류들이 공개된 후 장례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친척들과 조문객들이 모두 웅성거리며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사기야. 40년 넘게 우리를 속였다고. 춘자의 시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춘자 혼자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게 뭐야? 친척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장례식장 입구에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거든요. 정장을 입은 70대 남성이었는데 남편과 함께 사업을 했던 동업자 박기성이었어요. 박기성은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빈소에 도착하자마자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이렇게 시끄러운가요? 박 사장님, 큰일 났어요. 친척 중 한 명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의 이중생활, 다른 가정의 존재, 재산 분할에 관한 편지까지 모든 걸 들은 박기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렇다면 이걸 먼저 보셔야겠네요. 박기성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만호 형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맡기신 겁니다. 오늘 장례식에서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기성에게 집중되었어요. 또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까 두려우면서도 궁금했거든요. 춘자는 이미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박기성이 봉투를 열어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공증된 정식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나 이만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유언장의 첫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두 가정에 대한 고백,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내용이 나왔어요. 모든 부동산과 사업체, 그리고 현금 자산은 최진우에게 상속한다. 박기성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김춘자에게는 한약방 건물만을, 최경숙에게는 현재 거주하는 집만을 남긴다. 순간 장례식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춘자가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뭐라고요?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재산을 진우에게. 박기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만호 형님의 명확한 유언입니다. 친척들이 폭발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춘자는 40년 넘게 아내로 살았는데 저 젊은 애가 뭔데 모든 재산을 받아?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이런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실 줄은. 하지만 친척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춘자는 그대로 무너져 의자에서 바닥으로 주저앉았어요.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45년의 결혼 생활, 아내로서의 자부심,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경숙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진우가 모든 재산을 받게 될 줄은.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박기성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만호 형님께서는 진우가 자신의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관련 자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사업을 이어받는다고? 친척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 영수는 뭐가 되는 거야? 친아들인데. 춘자의 아들 영수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영수가 떠듬거리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저보다 진우를 더 생각하셨다는 건가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분노했어요.
친아들을 제쳐두고 숨겨둔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준다니. 춘자는 눈물과 절규가 교차하는 상태였어요. 내가 뭐 했다고. 40년을 바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박기성이 추가로 설명한 건데 남편의 사업 대부분이 진우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몇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진우에게 이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재산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거네요? 친척이 물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실제 재산 규모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클 겁니다. 춘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딸 미숙이 급히 달려와서 춘자를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춘자는 병원보다도 현실이 더 두려웠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의 소란과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이게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진우가 춘자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친척들은 진우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친척들의 원망이 진우에게 쏟아졌어요. 진우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어요. 경숙이 진우를 감싸며 말했어요. 진우는 잘못이 없어요. 저희도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이미 분노가 극에 달한 친척들에게는 그 말이 변명으로만 들렸어요. 춘자는 바닥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여보,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갈 거였나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장례식장은 이제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어요. 고인을 기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이제 재산 다툼과 가족 갈등의 현장에 서 있었어요. 춘자의 평온했던 삶은 이 순간 완전히 끝이 났어요. 밤이 깊어졌지만 춘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장례식장 한 구석 휴게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피곤에 지쳐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지만 춘자에게는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춘자는 자신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45년 동안 성실하게 아내 역할을 했는데 결국 남편에게는 반쪽짜리 아내에 불과했던 건가요? 한약방을 지키며 살림을 꾸려나간 것도 자식들을 키운 것도 모두 의미 없는 일이었을까요? 휴게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어왔어요. 곧 발인 시간이 다가올 텐데 춘자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으로 남편을 보내드려야 할까요? 사랑했던 남편으로? 아니면 자신을 배신한 남편으로? 나는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만 살았구나. 춘자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집에 없을 때도 남편을 기다리며 살았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정작 남편은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느꼈던 남편과의 거리감, 대화가 줄어든 것, 늦은 귀가, 낯선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었어요. 남편은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고 춘자는 그중 하나였을 뿐이었어요. 이젠 내 이름으로 살아야지. 절망 속에서도 춘자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지금까지는 이만호의 아내 김춘자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냥 김춘자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5시쯤 경숙이 조용히 휴게실로 들어왔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도 많이 상해 보였어요. 잠 못 주무셨죠? 경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춘자는 경숙을 바라봤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인지 같은 피해자인지 구분이 서지 않았어요. 당신도 힘드시겠어요. 춘자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분노보다는 피로감이 앞섰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경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도 그분이 부인께 이런 식으로 할 줄은 몰랐어요. 진우한테도 모든 재산을 물려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같은 남자를 사랑했지만 서로 다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경숙도 결국 숨겨진 여자로 살아야 했던 거고, 춘자도 남편의 진짜 마음을 모르고 살았던 거였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분이 결혼했다는 걸? 춘자가 물어봤어요. 경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진우가 5살 때쯤이었어요. 우연히 알게 됐죠. 그런데도 계속 함께 사셨나요? 춘자의 질문에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진우가 있었고 그분도 저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어리석었죠. 춘자는 경숙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인지 동정해야 할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둘 다 남편에게 속은 피해자였던 것 같기도 했어요. 진우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춘자가 물어봤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복잡한 상황에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재산을 물려받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때 진우가 휴게실로 들어왔어요. 밤새 고민한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우가 두 사람에게 깊게 절을 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할머니께서 받으셔야죠. 진우의 말에 춘자와 경숙이 놀랐어요. 뭐라고 하는 거니? 경숙이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건 옳지 않아요. 할머니가 40년 넘게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쌓아온 건데 제가 가져가면 안 되죠. 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춘자는 진우의 말에 조금 놀랐어요. 어른스러운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하지만 유언장이 있는데 그럴 수 있나? 경숙이 걱정하며 물어봤어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포기할 수 있어요. 상속 포기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진우가 이미 알아본 것 같았어요. 춘자는 진우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한 명의 괜찮은 청년으로 보였어요. 적어도 아버지보다는 양심적인 것 같았어요. 내가 그럴 필요 없어. 유언장대로 하는 게 맞아. 춘자가 말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저는 아버지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에 경숙도 고민에 빠진 것 같았어요. 진우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하지만 진우의 의지는 확고해 보였어요. 춘자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진우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법적으로는 자신이 모든 재산을 받게 될 텐데 그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경숙과 진우도 남편과 가족으로 살았는데 말이에요. 진우야, 내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차근차근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야. 춘자가 어른스럽게 말했어요.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희 때문에 할머니가 이런 고생을 하시는 게 죄송해서요. 춘자는 진우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이 젊은이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남편과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았어요. 새벽이 지나고 발인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어제의 충격 때문에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친척들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춘자는 남편의 관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준비했어요. 여보, 당신이 선택한 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나대로 살아갈 거예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분노와 상처 대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지가 생겨났어요.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김춘자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발인 마지막 날 아침, 장례식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어젯밤 춘자와 경숙, 그리고 진우 사이에 오간 대화가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퍼지고 있었거든요. 진우가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친척들은 반신반의하며 수군거렸어요. 정말 그럴까? 말만 그런 거 아닐까? 하지만 춘자는 진우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 소문들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발인식이 시작되기 전 춘자는 경숙과 진우를 따로 불렀어요.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세 사람이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서요. 세 사람은 장례식장 한쪽 조용한 곳에 앉았어요. 춘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선택한 일이니까. 하지만 내 삶까지 무너뜨리진 마세요. 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춘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춘자는 당황했어요. 일어나세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춘자가 경숙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그 사람에게 속은 거잖아요. 진우도 눈물을 머금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로 상속을 포기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세요. 저도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춘자는 진우를 바라봤어요. 이 젊은이에게서 남편과는 다른 면을 보았어요. 적어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우야, 내가 그럴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은 잘 알겠다. 경숙이 오열하며 말했어요. 저희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지만 춘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어요. 차라리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일지도 모르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연대감을 느꼈어요. 같은 남자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분노보다는 이해가, 원망보다는 동정이 앞섰어요. 그분을 사랑했어요? 춘자가 경숙에게 물어봤어요.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춘자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도 45년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제가 사랑한 건 진짜 남편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환상이었던 것 같아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두 분 모두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어른스러운 판단이었어요. 그때 장례식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친척들이 또 뭔가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세 사람이 가보니 남편의 개인 물품 상자에서 또 다른 편지가 나온 거였어요. 편지 봉투에는 춘자와 경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춘자와 경숙이 함께 편지를 읽기로 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에게 미안하다. 내가 욕심이 많아서 두 사람 다 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안다. 부디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이해해주기 바란다. 편지를 읽는 춘자와 경숙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그렇게 쉽게 치유될 수는 없었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더 구체적인 당부가 있었어요. 춘자는 한약방을 계속 운영하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
경숙과 진우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 춘자는 그 부분을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죽어서까지 자신들의 삶을 지시하려고 하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자신의 앞날을 걱정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친척들이 모여들면서 편지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뉘우치긴 했네. 하지만 이미 늦었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춘자는 경숙과 진우에게 말했어요. 편지에 뭐라고 했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결정해야 해요. 더 이상 그 사람 말에 좌우되지 말고요.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죠. 진우도 동의하는 표정이었어요. 네, 할머니 말씀이 옳아요. 그때 춘자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재산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되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맙시다. 같은 피해자끼리 왜 싸워야 해요? 그 말에 경숙과 진우가 감동했어요. 춘자의 넓은 마음에 고마워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이렇게 관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진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발인식이 시작되었어요. 관을 메고 나가는 순간 춘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워해야 할 남편인지 용서해야 할 남편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는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 화장장에 도착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춘자는 관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당신대로 살았고 이제 나는 나대로 살 거예요. 경숙도 관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고마웠고 미안했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진우는 아버지에게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사람이 되세요라고 말했어요. 화장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춘자와 경숙, 진우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이제 진짜 끝이네요. 경숙이 말했어요.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춘자가 대답했어요.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장례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춘자는 홀로 한약방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집안 곳곳에서 남편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춘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배신이었지만 그 또한 인생이었지.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나는 나로 살아간다. 한약방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마음도 함께 정돈해 나갔습니다.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김춘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재산 문제는 진우가 약속한 대로 상속 포기를 했어요. 법적 절차를 거쳐서 춘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경숙과 진우에게도 정당한 몫을 나누어 주었거든요. 우리 모두 그 사람과 가족이었으니까 함께 나누는 게 맞죠. 춘자의 결정에 경숙과 진우는 감동했어요. 법적으로는 받을 수 없었던 돈이었지만 춘자의 배려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경숙과 진우는 남편의 마지막 당부대로 서울을 떠나기로 했어요.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떠나기 전날 경숙이 한약방을 찾아왔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경숙은 춘자를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춘자는 경숙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요. 서로 미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진우에게도 당부했어요. 좋은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처럼 살지는 말고. 진우가 깊게 절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부산에서 열심히 살겠어요. 그렇게 경숙과 진우는 춘자의 삶에서 조용히 사라져 갔어요. 춘자의 자식들도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처음엔 분노했던 영수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현명하게 처리하신 것 같아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미숙이도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렇게 관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식들의 지지가 춘자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한약방을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춘자의 이야기가 동네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춘자 씨 정말 대단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현명하게 처리하다니. 춘자 씨, 약 지어주는 솜씨도 좋아졌는 것 같아요. 단골 할머니가 말했어요. 춘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정말 그랬어요. 남편의 비밀을 모르고 살 때는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비록 충격적인 진실이었지만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진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되면 춘자는 혼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외롭다고 느낄 법도 한데 의외로 평온했어요. 진짜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밤 춘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화가 나거나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여보, 당신은 당신대로 살았고 나는 나대로 살고 있어요. 며칠 후 박순이 아주머니가 한약방으로 찾아왔어요. 춘자야,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여. 정말 그랬어요. 춘자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여유로움이 있었어요.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춘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요. 동네 사람들도 춘자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보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춘자 씨, 이제 진짜 자유로워 보이네요. 네,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한약방 간판도 새로 바꿨어요. 춘자 한약방이라는 글씨를 더 크고 선명하게 새겨 넣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온전히 자신의 공간이 된 거예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춘자는 한약방 앞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때 우편 배달부가 편지 한 통을 가져다 줬어요. 부산에서 온 편지였는데 진우가 보낸 거였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진우의 근황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잘 시작하고 있어요.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춘자는 그 편지를 읽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진우가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다행스러웠어요. 그래, 내가 바르게 살기를 바란다. 그날 저녁 춘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두고 싶어졌어요. 오늘은 진우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고 있어서 다행이다. 며칠 후에는 경숙에게서도 안부 전화가 왔어요. 언니, 잘 지내세요? 저희는 부산에서 잘 정착하고 있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춘자는 경숙과 진우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복잡했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챙기는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어요. 춘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약방 운영도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되었고 동네에서도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어요.
춘자 씨를 보면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젊은 며느리들이 찾아와서 인생 상담을 받아가기도 했어요. 춘자의 경험과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춘자는 한약방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며 생각했어요. 돈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그 깨달음이 춘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비극은 끝났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내면의 성숙은 춘자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춘자는 진정한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김춘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배신 앞에서도 용서와 성장을 선택한 할머니의 지혜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으로 다가왔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할머니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거예요. 다음에도 삶의 깊은 감동과 교훈이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